지난 편에서 미국이 튀르키예라는 에너지 관문을 건너뛰고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다뤘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9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왜 이 유라시아 대륙을 두고 전면전까지 각오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지각 변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서 있는 그 자리의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특정 분야를 넘어 전 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바로 우리의 앞마당이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와 유럽은 사실 하나의 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합쳐 유라시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살고 있고 지구상 자원의 대다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라시아 대륙은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교류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드넓은 초원과 험준한 산맥을 따라 상인과 유목민들은 발걸음을 옮겼고 동양과 서양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냈습니다. 그 결과 대륙의 끝과 끝으로 비단과 향신료가 흘렀고 화약과 인쇄술처럼 인류사를 바꾼 문명이 전파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험준한 산맥과 끝없는 사막이라는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첨단 토목 기술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뚫어냈고,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과 우주 기술은 대륙 전역의 물류와 통신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유라시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출품을 실은 컨테이너 선박이 비싼 돈을 주고 바다를 돌며 며칠씩 걸려 유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항을 떠난 기차가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타고 며칠 만에 파리 시내 중심가까지 곧바로 물건을 꽂아 넣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게다가 매번 전쟁이나 분쟁이 터질 때마다 우리를 가슴 졸이게 만들었던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 같은 위험천만한 바닷길을 거칠 필요도 없어집니다. 내가 쓰는 스마트폰 부품부터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와 원자재 가격까지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가 이 대륙의 인프라 하나에 완전히 좌우되는 시대가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은 막대한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대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을 특정 패권국이 독점하거나 그 루트를 지나쳐야 하는 특정 경유 국가에서 내전 또는 전쟁이 터지거나 한 국가가 비협조적으로 돌아서서 밸브를 잠그거나 철도를 가로막는 순간 이 아름다운 대륙경제 블록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인질극의 장터로 변해버립니다. 바다는 해협만 봉쇄하면 되지만 수십 개의 주권 국가를 통과해야 되는 육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지뢰밭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유라시아를 독점하려는 중국과 독점이 아닌 각국이 주권을 가진 관리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미국이 이 유라시아를 두고 전면전까지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섬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라는 방어막 덕분에 유라시아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것이 곧 미국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이 철도와 통신, 우주기술로 묶이게 되는 순간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 유라시아 대륙은 굳이 바다로 나가지 않고도 그 안에서 모든 자원과 인력이 돌며 자급자족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아메리카 대륙에 홀로 떨어진 미국은 세계 경제와 공급망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륙을 장악한 세력이 바다를 건너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미국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감 때문에 미국은 바다 건너편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유라시아로 진입하기 위한 루트는 크게 보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는 루트, 또 다른 하나는 태평양을 건너 부산으로 들어오는 루트입니다. 대서양으로는
나토라는 든든한 유럽 친구들이 유라시아 서쪽 끝에 있는 러시아를 꽉 잡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해양 방어선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철저히 봉쇄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미국의 외교는 직접 유라시아 한복판에 뛰어들어 싸우는 대신 대륙 밖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대륙 안에서 2등, 3등하는 한국, 일본, 인도,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을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거나 연합을 만들어 1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러시아, 중국이 대륙을 완전히 독점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것. 이게 바로 미국의 역외 균형자 전략입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기 위해 중국이 준비해온 카드는 바로 1대1로입니다. 5부, 6부에서 자세히 다뤘듯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파키스탄, 유럽을 잇는 철도와 항만을 지어주겠다며 개발도상국들에게 막대한 빚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경제적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며 독자적인 유라시아 대륙 경제블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부채폭탄과 참여국들의 반발로 인해 1대1로는 지금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라시아판 위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에게 한반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미국의 침략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직 육로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이 상황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중국은 육로를 완전히 틀어막아 우리를 고립시킬 것이고 나중에는 대륙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정복의 칼날을 우리에게 겨누게 될 것입니다. 즉, 패권국이 된 중국에게 한반도는 변방의 작은 조각입니다. 반면 미국에게 한반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태평양을 지배하는 해양 패권국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영향력을 쥐고 중국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잠깐, 왜 하필 부산일까요?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이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오거나 군사적, 물류적 거점을 확보할 때 지리적 위치와 항만 인프라 측면에서 부산은 대륙으로 발을 디디는 가장 가깝고 완벽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태평양 전력을 책임지는 미 7함대의 핵심 함정들이 정기적으로 입항해 군수 물자를 보급받고 휴식을 취하는 곳도 바로 부산 작전기지입니다. 그렇다면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이유는 어떨까요? 부산과 한반도는 지금도 미국에게 중요하지만 패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금이나 석유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지정학적 보석이 됩니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태평양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단 하나의 첫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은 우리 입장에서 드디어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즉, 미중 패권 전쟁의 승패는 곧 미국의 한반도 통일 전략과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연결될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해 대륙과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어하는 일본의 욕망이 담긴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진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이 이기면 한반도는 변방의 작은 나라가 되지만 미국이 이기는 이 판에서 우리는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한반도 근처에 그 어떤 국가든 한국보다 강한 나라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근처에 있는 일본, 러시아, 중국은 전부 한국보다 강한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바로 위에서 헥헥거리는 북한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완벽하게 판을 뒤집어줄 수 있는 관계. 우리는 이런 관계를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우리는 우리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미국을 이용하는 것.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이을 모든 기술이 완성된 바로 지금 패권국이 우리나라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인 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동맹이라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바다의 지정학에서도 이어집니다.